문학 오늘 80페이지 할 차례거든요. 80페이지 펴게요. 그리고 단어는 다음 주부터 시험 볼게요. 19, 20 할 차례거든요. 19, 20대 외우시면 돼요. 자, 80쪽 봐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 한 장 했더라고요. 80쪽 할 차례 맞죠? 자, 왔어요. 자, 여기서는 서술의 초점에 따른 서술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술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준혁이야. 그러면 준혁이 입장에서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에 따른 특정 인물의 초점에 따른 서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인물 제시 방법이 나옵니다. 인물 제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로 나뉘어지는데,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같은 말로 말하기, 텔링이라고 하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 직접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서술자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므로 상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상상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설명적 제시라고도 하고요. 다 설명해주면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같은 말로 요약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좀 알아두시고, 자, 반대로 간접 제시입니다. 간접 제시는 인물의 행동과 말을 보여주어서 독자가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짐작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독자가 제공된 정보만으로 이루어져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겠죠. 말 그대로 반대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여준다라고 해서 같은 말로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소설 일부분을 보고 이게 간접 제시냐, 직접 제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개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서술자의 문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문체는 우리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묘사, 그리고 인물들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는 작가만의 그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체로 짧은 문장으로 진행되면 간결한 문체고요. 반대로 긴 문장으로 호흡이 길면 장황한 문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투면 구어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치? 반대는 약간 딱딱한 글씨면 뭐뭐 한다로 끝나면 문어체예요, 문어체. 그리고 존댓말을 사용하면 경어체고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약간 편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편지체라고, 그걸 서간체라고 합니다. 서간체. 그래서 이 편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문체도 있고요. 자, 판소리 사설체는 말 그대로 판소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소리계 소설에 드러나는 게 판소리 사설체겠죠. 그래서 특징은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태어나 의성어가 활용되거나 판소리 창과 같은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유사하게 서술자의 개입이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당연히 서술자가 개입이 일어나면 뭐라고 부르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개념 연습하게 해볼게. 전광용의 껍빗단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3학년 때 많이 나오는 문학 작품인데, 껍빗단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어로 캡틴 있죠. 캡틴은 우두머리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러시아어 발음으로 좀 하면 껍빗단이라고 해서 껍빗단리, 주인공 이인국이거든요. 이인국 박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틴 뭐 최고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인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를 받겠다,
절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다가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 힘이 강해져요. 그때는 친러파, 뭐 친소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친러파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친미파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또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이 붙었다, 열이 붙었다, 시대에 따라서 편승하는 모습을 비판한 소설인데요. 그 앞부분, 일부분이 좀 나옵니다. 청진기의 상하곡지를 환자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에는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인국 박사라고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특히 인물의 초점, 이 이인국의 초점에 맞춰서 서술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옹매물쇠를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했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캥기는 일이 있었는데 일본 관부금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 의원이란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시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가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친일파인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순간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식의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대. 그는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사상범이 약간 독립운동하다가 잡힐 게 많잖아.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는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쫓아냈던 사상범과 나중에 만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얘기해줬다 했지, 그치? 직접 제시고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바로 봐보면 얼른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의 새삼스레 그라고 나오네요. 3인칭이겠지? 그의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없다. 근데 심리가 나오잖아.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꽉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밀 뿐 유리는 바스라질 대로 바스란 모양인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규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병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에 들어오는 바람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를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이나 꼬나잡고 해도 일을 재보는 신용을 한다. 한참 장난하다가 컴퍼스를 던져버린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하면서 여기서는 되게 생각나는 대로 쭉 서술되어 있는 것 같죠. 그치? 인물 초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쭉 서술한 것을 무슨 기법이라고 하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잖아. 의식 흐름대로 막 그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문학 표현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난 대로 쭉 서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 그러면 직접적 제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표시한 데 있죠. 이거는 뭐의 이동이에요? 장소, 고로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체가 되게 대체적으로 어떻죠? 짧죠, 그쵸? 그래서 무슨 문체? 간결한 문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위에 거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이에요? 직접 제시야. 됐나요? 뒤로 넘기면 그러면은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염상섭의 만세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만세 하면은 뭐가 기억이 나죠? 3.1운동,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제목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배경이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좀 식구가 편찮으시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봐볼게요. 자정이나 넘는 뒤에 차는 대전에 와서 닿았는데 금이간 같은 금태안경 채비에 하이칼라 신사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 메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정가느냐고 소재하는 역부한테 물어보니까 30분 동안이라고 멱다른 소리 꽤 지르고 달아났대요. 나는 이라고 나왔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그동안의 눈이 서너치나 쌓인 모양이었다. 눈이 내렸다라는 것을 보니까 배경이 겨울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은 뜸하나 뼈이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쥐기법 나왔네. 오그라뜨렸대요. 맨 끝에 달린 착한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리한 두 청년이 검정 방아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리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과 마주서서 웃으며 이야기한 것이 딱 보였는데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선 거 보면 보조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하다.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뭐하라고 속살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어설프게 웃는 앞빛과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리는 것은 공포 그거 같았다. 그러니까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헌병이랑 친한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청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청년들이 스파이는 아니고 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에 가서 내 손을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을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렁한 속에는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합술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 어서 착관을 들여다보내지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로 옆에 흙이 보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 대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타고 그 옆에는 순사가 이 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바라 하고 떼덩이가 된 치마 저고리가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몸이 막 다 보인 거지. 가슴 쪽이.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한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치어보다가 고개를 숙였대. 자세히 보니 등에는 쌕쌕 자는 아이가 매달리고 있었대. 그러면 여기서는 아기 있는 여편네가 아낙네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조금 핍박당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며 멀거니 얼이 빠져 있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 발길을 돋쳤는데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며 눈이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 걸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났지.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간 지 7년이나 됐다는 거야. 그 7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에 알 수 없이 그만큼 조선이 변한 거지. 다시 돌아오니 착관에는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어린아이가 깨어서 보채니 일어서서 막 서성거렸대.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에 가서 몸을 녹여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는데 뱀의 혀 같은 또 직유법 나왔네요. 그쵸?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에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 먼지를 흐릿하며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포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를 지니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른 것 같다. 나는 막 그 풍경들을 보면서 여기는 공동묘지 같다라고 한 거야. 공동묘지는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삶이 없이 다 죽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부정적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공동묘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조선 현실이 암담했다, 처참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써놓을게요. 공동묘지가 의미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 갈까봐 애가 말라가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대요. 코웃음을 우리가 비웃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비웃는 것을 약간 자기 나라잖아, 그치? 약간 자기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비웃음, 약간 자조적인 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자존을 스스로 비웃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화남도 있겠지. 분노, 경멸이 느껴진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다 구더기 같다라는 거야.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도 있고,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겠고, 자연 도태,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으르렁 싸운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에 낱낱이 해체가 되어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니나 내가 거꾸러지면 미국에 또 구더기가 돼서, 그러니까 어차피 싸워봤자 똑같다 이 말이겠지, 그치?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 에이 뒤져버려라, 되져라, 움도 싹도 쓰러져 버려라, 그냥 망할 대로 이럴 거면 그냥 망해버려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조선 현실에 대한 경멸과 계속 조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도 똑같아요. 주제 쓸게요. 주제는 식민지 조선에 준우야 하고 있냐? 네. 암담한 현실과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에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절망감 써 놓으시고, 옆에 네 문제 있죠? 해당하는 네 문제 바로 풀게요. 말이 좀 길어졌네. 자, 답 확인해보면 1번에 윗글의 서술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오네요. 그쵸? 여기서는 5번 그쵸? 그리고 2번에 인물의 심리니까 간접이냐 직접이냐 하잖아, 그치? 겉모습 나오니까 간접 제시예요.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대체적으로 문장이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장황한 문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주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겨서 작품 하나 더 볼게요. 김유정의 땡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문학작품 볼 때는 보기 항상 보세요.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거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보면 김유정 작품의 특징은 주인공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어리숙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인물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에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작가는 땡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설정했는데, 덕순 내외는, 덕순은 이제 남자거든요. 그래서 덕순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어린애 말만 믿고 희망에 차 대학병원에 찾았으나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대요. 이게 거의 주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 한번 봐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덕수는 동네 어른으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덕수는 13달이 되도록 배만 불러있는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믿고 아내를 업고 팔자 고칠 생각에 희망에 차서 대학병원에 가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보통 10달을 품잖아요. 근데 13달 동안 이제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다 자랐는데 그 안에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줘요, 간호원이.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 못 갈 것이니 불갑을 수술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며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삽을 여의하여 불행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 잘못돼도 괜찮다는 수술 동의서를 쓰면 수술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고 나이 어린 간호부는 조금도 거리감이 없는 어조를 줄 쏟아냈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덕순은 이렇게 얼떨떨한 낯으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덕순이라고 나오니까 3인칭이겠죠. 그쵸?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젖으면 알아챘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 하지만 겨우 아이를 뱉다는 것쯤 영국거리는 못 되는 병이냐 싶어 우선 낙심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보통 사람이면 아내가 큰일 났다.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둘째치고 아이는 그거 희귀한 병이 아니잖아 하고 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 어리숙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덕순의 모습을 약간 희화화한 거거든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비참한 삶 또는 절박한 삶은 좀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물의 절박한 삶 또는 절박한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왕 버린 노릇임에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을 것이가 염려 마세요. 그런데 저 하고 덕수는 열정은 낯이 무엇을 가릴지 몰라 주뼛주뼛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 주는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희귀한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어. 그러면 임상실험 같은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잘못해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줘요? 하고 민망스럽게도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의 고만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대.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줄인 창자는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땀이나 훑어보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엄청 희망에 찼다가 엄청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된 거죠. 절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여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되도록 빌어보았던 것이 그때까지만 끔찍끔찍한 소리 어리 빠져 있어서 멀뚱히 서있던 아내가 벼랑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째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지. 사실 수술하는 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잖아. 아마 동복 정도 됐겠죠. 그쵸? 그래서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 자기 소원대로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이 도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말 그대로 보통 사람보다는 이제 조금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심리 나오니까 전지적 작가지적인 걸 알아두시면 되고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죽는 것보다 수술하는 게 좀 낫겠죠 하면서 비소는 여러분 밑에 오른쪽 밑에 풀이 돼 있죠. 남을 비방하거나 비웃는 걸 얘기를 해요. 비소를 금치 못하고 서 있는 간호부와 의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약간 하층민에 대한 무시, 멸시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아까 그 보기에 나왔던 자본주의의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며 뚱실뚱실 아내를 업고 나왔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드려 다시 지금 일어서려니 이게 웬일인가. 아까 오던 때는 갑절에는 무거웠대. 왜냐면 절망적으로 지금 바뀌어서 그런 거지. 덕순이는 얼마 전에 희망이 가득 차 올라가던 길을 힘 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다. 보지는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주게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환한 것이다.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 모시긴 덕순 내일보다는 더 많이 할 것이니 생명이 한이를 못 가리라던 그 말이 어째볼 도리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에 올 그 전도를 생각해 보는데 서울을 장대고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아내까지 잃는 것이다. 지인부터 이놈의 팔자가 하고 탄식이 목에 넘어오다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린다. 한나절이 되자 거인은 더 한층 무서워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계절적 배경이 여름인 걸 알 수가 있겠지. 덕순이는 통째 짓무른 듯한 등어리를 견디지 못할 먼저 뻥내 쉬어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놓는다. 땀을 들어가며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한 것이 갑자기 후회가 막 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동네 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였을 거 싶어서 울지 말어 그것들이 뭐라나 쟤까짓게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이제 아내가 이제 짠해가지고 채미 하나 먹을 보이켜? 참외 하나 사줄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채민 싫어요.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한길 건너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 푼도 못해요.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개를 사다가 입에 먹여주기까지 하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큰다.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다 주랴 물었을 때 이번에 왜 떡이 먹고 싶다 했다.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직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며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꺼다 먹은 거 부디 잊지 말고 갚아요 하고 부탁할 때 아 이것이 아내의 유언이구나. 그래서 그래 그건 염려 말어. 그리고 임사오신 영감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하고 좀 빨아달래요 하고 이야기를 곧잘 하다가 또 입을 그림이 훌쩍훌쩍 웃는 것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지게를 도로 쥐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끼라. 때는 중복이었고 그리고 허리에 쇠뿔도 녹이는 뜨거운 땡볕이었대. 우리 제목이 뭐예요? 땡볕이잖아. 그래서 보통 소설에 이렇게 단어로 돼 있으면 이거 이제 의미를 조금 추측하려고 좀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 근데 거기다 땡볕까지 있죠. 그러면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부정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땡볕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면 인물이 처한 비극을 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순이 빗발같이 내려붙는 등골의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 때 아내는 지게 위에 글짓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에 가난으로 인한 비극과 부부간의 애정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애가 그 남편 죽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산모가 죽어요? 그렇죠. 왜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싸우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양수 그런 문제도 있고. 옆에 2문제 있죠? 바로 풀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전지적 각가시점이었잖아요. 근데 누구 위주? 덕순 위주잖아, 그치? 2번이고요. 자, 6번은 답 찾았나요? 이거 보면은 약간 다 답인 것 같다고 헷갈릴 수 있는데 4, 5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에 실망한 장면이 나오긴 하죠. 이거는 이 인물의 어리숙한 모습을 부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비인간성 나오긴 하잖아. 근데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의사랑 간호사 비웃을 때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 연관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아까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선박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한테 영원히 냉정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보기에서 일부러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배경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여러분 독서 꺼내세요. 독서. 오늘
보니까 14대 2 할 차례거든요. 90쪽 펴시면 됩니다. 90쪽. 여기서는 서술식 보기에 의해 나오는데 본문을 읽고 나서 문제의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기와 연관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여기 개념 이야기 볼게요. 지문과 보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유형 중 보기의 내용이 서술식으로 제시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쭉 글로 돼 있어. 그걸 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주로 보기의 내용을 파악하여 지문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는지 찾아가지고 보기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와 관련 지문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면 그 내용의 선택지와 연결지어서 적절한지를 바로바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 한번 봐볼게요. 최근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버먼은 두 이론을 통합한 두 책의 이론을 내세웁니다. 리버먼에 따르면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뿐만 아니라 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심리학 체계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 체계와 심리학 체계가 나와요. 그러면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울 체계가 이게 작동되는 거고, 타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추상적 이유를 알고자 할 때는 뭐가 작동되는 거야? 심리와 체계가 작동한대요. 다시 말해 낮은 수준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고, 높은 수준에서 타인의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심리학 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먼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두 체계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두 체계 사이의 순차적인 관계인데, 한 사람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경우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작동하는 거야. 이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각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심리학 체계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하면서 논리적 추론의 전제가 되면 이해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울 체계 작동한 다음에 뭐가 작동하는 거야? 심리학 체계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보기를 봐보게. 보기는 갈레세의 말이 나와요. 갈레세는 어떤 사람이 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손을 뻗는 사람과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뇌에서 똑같은 영역에 활성화된다는 운동 공명 이론이 제시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인 것만 봐도 똑같은 데가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이지, 활성화된다 이 말이지. 즉 관찰자의 두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관찰 대상의 두뇌를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할 수 있다는 것에서 관찰만으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여기서 갈레세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운동, 공명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관찰자의 두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관찰 대상의 두뇌를 뭐처럼 반영한다 했죠? 거울처럼 반영한다 했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관찰만으로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거는 리버먼의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거울체. 그렇지. 거울 체계와 비슷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옆에 OX 문제 나오거든요. 갈레세는 자기 공명 운동 이론과 심리학 체계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 거울 체계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X고요. 리버먼은 사람이 관찰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할 수 있다는 갈레세 견해에 동의하겠죠. 거울 체계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맞고요. 갈레세는 리버먼과 달리 타인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제시했어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리버먼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쵸? X겠죠. 자, 옆에는 과학, 뭐 좀 지문이 나오네요. 과학에서 여러분 관심을 갖는 대상을 개라고 한대. 시스템이라고 한대. 그리고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의,
surroundings라고 하고, 그리고 개와 주위 사이를 경계, boundary라고 한대요. 그래서 개는 주위와 에너지 물질 교환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고립계, 그리고 주위와 물질 교환 없이 뭐만 일어나는, 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게 닫힌 개, 다 일어나는 게 열린 개래요. 자, 연력학 1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 일정하므로 개와 주의 에너지 합 또한 일정한데요. 개와 주위 사이 에너지 교환이 있다면 개의 에너지 감소할 때 주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치?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개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주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와 주위 사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개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플러스로 표시하고 개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대요. 한편 개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흡열 과정, 개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을 발열 과정이라고 하는데, 열은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죠. 그래서 흡열 과정은 플러스 Q로 표시하고 발열 과정은 마이너스 Q로 나타나기로 이게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물이 담긴 수조에 절반 정도 잠기도록 놓인 비커 속에 물에 진한 황산을 넣어서 묽은 황산 용액을 만들면 묽은 황산 용액은 물론 비커 주위에 수조 속에 물의 온도까지 높아지는데요. 이는 황산이 이온으로 되면서 열이 방출되는 거래. 그래서 이 열이 수조 속의 물에도 전달되는 거죠. 열이 방출된다 했잖아. 그치? 그럼 무슨 과정이에요? 그렇지. 발열 과정이고, 이거는 이온단에 있었죠.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비커 속 물과 수조 속의 물은 모두 경계에 해당되겠어요? 하나는 경계면 하나는 개면 하나는 주의겠지. 그치? 그러면 X겠고, 이건 1문단이 나오고요. 비커 속 물의 에너지와 수조 속 물의 에너지는 모두 감소하면 안 되겠지. 그쵸?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는 증가해야 되겠잖아. 이건 2문단에 나와 있어요. X. 그러면 발열 과정이므로 마이너스 Q 맞습니까? 네. 맞죠? 이것도 2문단에 나오죠. 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뒤에 쭉 있어요. 92쪽부터 95쪽까지 쭉 풀게요. 쭉 풀고 답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덜 푼 부분은 숙제로 하게요. 다음 주에 채점할게요. 수다데이 풀어오시고 단어 19, 20이에요. 19, 20.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면 바로 시험 보게요. 여기까지 합시다.